자, 뭐 사실 K리그 개막을 할 때마다 좀 주기적으로 나오는 그런 주제들을 저희가 좀 갖고 와봤거든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거 사실 아침에도 굉장히 좀 이것 때문에 경기장이 바뀌었거든요. 잔디 문제 저희가 한번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제가 그 목동에 가거든요. 제가 상암에 가는 줄 알았는데 목동으로 이제 경기장이 변경이 되면서 서울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매치데이 8 경기 목동 종합운동장 레울파크에서 서울이랜드의 홈에서 이렇게 또 한번 또 새빵살이를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서울 시설관리공단에서 잔디 관리를 위해서 2월 중순에 그 아침 경기는 진행이 불가하다라고 이제 통보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목동으로 이제 좀 밀려나게 된 거거든요. 이제 목동은 서울에 비해서 뭐 오픈돼 있는 그런 좀 경기장이고, 뭐 통풍이라든지 채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유리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서울보단 나을 것이다, 상암보단 나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쪽으로 옮기게 됐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지난 주말에 일본이 지금 추춘제 전환을 앞두고 올해는 상반기에 좀 약간 미니 리그를 하죠. 100년 대계 리그인가요? 100년 100년 구상 리그인가요? 네. 경기들을 보면서 저기 잔디는 우리 K리그에서는 5월에나 볼 법한 잔디를 지금 2월부터 저렇게 다 하고 있다.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게 되니까 추춘제를 지금 자신 있게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서울 팬 한 분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셨던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 저 지금 봤어요. 다 덮어놓은 거. 다 그 덮어가지고 잔디를 보호하고 있다고 들었더니 아주 누런 이제 잔디 상태가 드러났는데, FC 서울이 3월 그 20 며칠까지 5라운드에야 홈 경기를 해요. 그러니까 ACL 엘리트 7차전, 8차전 그리고 개막하고 K리그 1 개막하고 3경기, 4경기까지 6경기를 다 원정으로만 다녀야 돼요. 저는 결국은 이게 잔디 문제, 추춘제 문제 다 결부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추워서 못한다가 아니에요. 추위는 뭐 덥고 핫팩 붙이고 어떻게든 참으면 참지, 극복할 수 있지, 인간이 극복할 수 있겠지. 근데 잔디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지금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막히는 거예요. 인프라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잔디 관리하는 시설공단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는 신경을 쓴다고 하지만, 우리의 뭐 계절상의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기온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잔디 관리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한 얘기니까 천안 스포츠센터에서 잔디를 테스트한다는 얘기는 있더라고요. 어느 잔디가 우리나라의 그 환경에 가장 잘 맞는지 그걸 테스트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잔디 관리에 들어가겠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계획적인 이야기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만든 확실한 잔디를 찾고 거기다가 인프라로 좀 열선이라든가 채광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신경 쓰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계속 반복될 겁니다. 미래를 보는 그 인프라적인 부분도 결국 행정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02 한일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만든 그 월드컵 경기장에 이미 20몇 년 전에 미래를 판단을 하고 거기에다가 다 온수가 이제 돌 수 있는 것들을 해놨고, 그게 안 된 이제 경기장들은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몇 년 전부터 추춘제에 대한 논의를 해왔으니까 그럼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고 해서 보통은 잔디를 10년에 한 번은 다 덜어내고 새로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돈을 투자해가지고 깔고, 뭐 고베 같은 경우, 고베가 보면 경기장이 해가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도 가장 잔디를 관리하기가 어려운 경기장으로 유명한데, 그래서 거기는 그냥 돈으로 발랐어요. 밑에 뭐 다 집어넣고 해가지고. 그래서 1년에 운영하는 비용만 한 30억 든다고 하더라고요. 잔디 뭐 보수하고 그런 거 빼고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정도 재화를 투자할 만큼 스포츠 산업이 우리가 가치가 있느냐, 인기가 있느냐,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 행정적으로도 우리가 이번에 잔디를 크게 공사를 할 때 그거를 좀 미리 깔아놓자,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본은 이미 10년 전에 거의 다 완비한 그런 준비들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면 10년은 우리는 또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돈 문제, 일단은 돈 문제, 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아직 잔디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안 돼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열선 다들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가 연구를 진행 중인데 열선을 넣는다고 무조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열선을 넣었을 때 그 이후에 녹음 과정에서 오히려 균열이 발생하고 더 안 좋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연구가 요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당장 돈을 때려 박는다고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자연환경이 워낙 혹독하잖아요. 한여름에는 막 35도에 막 습도가 80, 90% 올라가고 겨울 되면은 영하 막 12, 3도까지 떨어지고 춥고 막 눈이 막 3월에도 오고 막 굉장히 기이한 형태의 우리는 그 환경이기 때문에 그 잔디 토양 자체도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관리가 어렵고 그리고 뭔가 더 질 좋은 잔디를 만들기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 K리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 축구협회 나아가서 또 정부 차원의 약간 그런 도움도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제가 알기로는 11일에 약간 문체부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이제 K리그 뭐 발전위원회라는 게 뭐 새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거기서 아마 약간 다양한 얘기들이 오갈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자리에서도 어쨌든 K리그 잔디 경기장 자체가 지금 다들 이제 지자체 시설공단, 뭐 재단 이런 데서 다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이거는 K리그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대전 하나시티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25년 장기 임대를 하면서 스스로 뭔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지만 다른 팀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자체의 도움 없으면 되지 않고 사실 지자체는 잘 안 움직여요. 안 진짜 움직여요. 위에서 찍어 내리는 수밖에 없는데 아니 뭐 국제 이벤트가 있다거나 네. 그런 일이 그래서 아니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좀 더 높은 차원에서 그 대화가 진행이 돼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두가 잔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공감대가 생겼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이거는 개개인 구단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뭔가 확실한 길잡이 같은 걸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이거를 나아갈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여름에 엄청 덥잖아요. 그럼 잔디 뿌리가 쪄진대요. 그러면서 잔디 뿌리가 부글부글하면서 잔디가 살아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생존하는데. 겨울은 겨울 나름대로 문제가 있지만 여름은 여름 나름대로의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 환경에 가장 좋은 잔디를 찾는 것부터 이루어지고 그 잔디를 어떻게 유지 보수할 수 있느냐, 여기서 맞는 열선을 깔 수가 있느냐, 맞는 최강 기계를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경기장의 디자인 자체만 생각하지 말고 통풍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생각했을 때 잔디가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뭐 대한축구협회라든가 아니면은 지자체라든가 계속해서 투자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축구 팬들 입장에선 좀 짜증나면서도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왜냐면 경기에 올 때마다 잔디가 이 모양이면. 그리고 뭐 당연히 유럽 리그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돌아오면 잔디가 이 상황이면 플레이 자체가 지장을 받으니까 당연히 잔디 문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공감대를 갖고 있다면 움직여야죠. 근데 그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잔디 얘기가 그 절정에 달했던 2024년이랑 비교하면 작년 여름 되게 비교적 조용히 지나갔거든요. 그 예년에 비해서 안 나왔어요. 그게 K리그, 그러니까 프로축구 연맹에서도 그거를 보면서 2024년 여름에 팬들도 난리가 나고 언론에서도 진짜 난리가 나서 이 잔디에 관해서 미친 듯이 기사를 썼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갑자기 1년 만에 잔디가 좋아졌어요. 좋아진 건 맞습니까? 좋아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 생각해보면 막 재작년처럼 와, 어떻게 저런 데서 축구를 하냐라는 수준의 그런 거는 좀 덜 했던 것 같거든요. 그 시설공단에서 서울 그 월드컵 경기장을 관리하고 있는 거기서 대관 안 해주는 게 어떤 의미로 본다면 잔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네. 해요. 원래 목적에 맞는 경기장 대관 안 해주는 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지만 그들이 볼 때는 지금 이 시기에 잔디를 썼다가는 난리가 나고 잔디는 쓰면은 상할 수밖에 없어요. 사용 빈도를 특히 여름이나 한참 추운 겨울에는 줄여야 되는 게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는 경기장 관리 주체들도 신경을 쓰고 있고 프로축구연맹도 여름에 특정 팀 홈경기가 많이 배정되지 않도록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름에도 주중 경기는 하지 않고 주말 단위로 할 수 있게 좀 그런 식으로 이제 머리들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곳처럼 유지할 수는 없어요.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해요.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가장 저렴하고 가장 손쉽게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는 과감하게 인조잔디를 쓰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북미, MLS 쪽, 캐나다 쪽은 네. 실제로 인조잔디 쓰고 있고 북유럽이나 러시아에 있는 경기장들도
잔디 쓰고 있고 피파도 이미 인조 잔디에 대해서 인증제를 해가지고 이거는 어느 수준의 경기에서 쓸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아 근데 지난 시즌 MLS LAFC하고 밴쿠버 경기 보는데 나 네. 양탄자 깔아놨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인조 잔디가 너무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질적인 이질적인 게 게 있죠.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예전에 질라탄 같이 좀 예민한 선수들은 나는 인조 잔디 경기장 안 간다고 거부한 적도 있긴 했는데, 근데 저는 뭐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게 그나마 어느 정도, 그러니까 평균 70점, 80점 정도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가고, 조금 더 생각한다면 오히려 뭐 정부라든가 문체부에 생각하면 그럼 우리가 K 인조 잔디, K 피치를 한번 개발해 보자 해가지고 그거를 더 발전시켜 상품화한다면은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스포츠 산업에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 예를 들면 강원이라든가 혹은 지금 뭐 파주라든가 이런 데는 추춘제로 전환하면은 사실상 그래, 겨울에 맞아요. 홈경기 포기해야 돼요. 맞아요. 그런 곳은 저는 인조잔디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도들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근데 가만히 보면 정다호 기자 얘기한 것처럼 2024년도에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약간 조용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좀 이건 안타까운데 이렇게 두들겨 맞아야 위에서 예산이 더 교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 차이, 저는 결정적인 건 돈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예산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인력을 쓸 수 있고 더 많은 잔디 보수를 할 수가 있고 더 많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갖고 와서 썼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개선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굳이 이렇게 팬들이 난리치고 언론들이 두들겨야 꼭 이렇게 바뀌는 건가, 그런 것도 좀 아쉽긴 해요. 단기적으로는 성의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당장 경기할 수 있는 피치를 어쨌든 원래 이 퀄리티는 정해져 있잖아요. 네. 팬들이 100을 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6, 70밖에 안 되면 그래도 6, 70까지는 만들기 위한 노력, 단기적으로는 그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우리 한국 환경에 맞는 잔디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일단 그거부터 알아야 되고, 그걸 알아야지 나 그거 모르고 그냥 막 하면 또 헛돈 쓰거든요. 네. 헛돈을 쓰지 않기 위한 그 구체적인 우리의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 정몽규 회장님이 이 여론의 인기를 한 번에 뒤집으려면은 HDC 산하에 잔디 개발 기업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면은 한국 축구의 영웅이 되실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은데 딱히 관심은 없으신 것 같아서. 사실 집이 이제 그 김포의 솔터 근처라 가지고 가끔씩 이제 경기를 보러 가면은 거기가 또 김포가 굉장히 잔디가 안 좋기로 유명한 경기장이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게 맨바닥에다가 페인트 칠한 거 이런 게 이제 눈에 띄고 막 이러니까 사실 작년에 잔디가 그래도 재작년에 비해서 좀 좋아졌나? 그거에 대해서는 전 김포의 사례를 본다면 김포는 그냥 똑같은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수한다고 한 구단들의 홈경기장이 불과 세너 달 만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일도 있고, 그런 거는 이제 또 관리적인 부분에서 너무 이제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는 또 지적할 거 지적했네. 근데 이렇게 잔디 얘기를 하면은 너무 많은, 이게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네. 잔디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품종이 아니라 서양 거를 끌고 와서 이 환경에 억지로 지금 키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돈과 사람이 미칠 듯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가 지금. 정몽규 회장님 다시 얘기 드립니다. 하십시오. 근데 나는 이제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천안 잔디가 그렇게 좋다고 천안, 한때 천안. 굉장히 좀 네, 맞아요. 유명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제가 K리그2를 그 즈음에는 중계방송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겨울과 여름에도 똑같이 퀄리티가 좋았습니까? 천안이 그때? 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또 있잖아요. 이제 지붕이 있냐 없냐. 네, 그렇죠. 그래서 채광이 되냐 안 되냐. 근데 이게 지붕이 있으면, 그리고 지붕이 또 어디에 있느냐. 근데 그 동네에 바람이 주로 어디로 부느냐. 이런 것까지 다 그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이 바람 부는 쪽은 뚫려 있어서 이렇게 잔디가 바람을 잘 맞고 채광도 잘 되고, 그러면 잔디가 좋다는 거예요. 조금 더 하기에 수월하다는 거예요. 아니 김포 같은 데는 뚜껑이 전혀 없는데 거기는 왜 그럴까요? 거기는 뭐 산 쪽에 지어 놓으니까는 이게 바람이 빠지는 부분이나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약간 제가 볼 때 집안 자체도 좀 집안 기본 토양의 안 문제도 좋더라고요. 있고. 그 옛날에 인천 네. 같은 경우는 좀 옛날 얘기인데, 뿌리던 물 안에 하도 잔디가 안 좋으니까 왜 이러냐 알고 봤더니
그 염분이 발견된 거예요. 그렇겠죠. 지금까지 뿌리던 네. 물에서. 그러니까 어디서 그쪽이 바다니까 어디 배관이 문제가 들어왔구나. 생겨서 바닷물이 새 들어온 거예요. 각 구장마다 안 좋은 이유가 진짜 천차만별로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유럽에도 바닷가 근처에 마을이 있고 거기서 축구를 할 거 아니에요. 바닷바람에 염분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물을 뿌릴 때 염분이 있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자칫 잘못하면 잔디가 다 죽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긴 있어요. 베스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디 지역에 있는 좋은 모래를 갖고 왔느냐에 모래, 따라 가지고 잔디가 이제 버티는 힘이 또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거 몇 천만 원 아끼려다가 이제 또 망하는 경우들도 있고. 우리나라는 잔디가 일단 제일 먼저 골프장으로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천안이 잔디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천안시청 앞쪽에 대형 잔디를 키우는 그 공간이 있어요. 네. 거기서 바로바로 갖고 와서 보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게 또 큰 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게 잔디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연결이 되는 게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추춘제 전환이 가능한가? 이게 뭐 날씨 문제도 있고 뭐 잔디 문제도 있고 옆 동네는 지금 눈앞에 두고 있고 J리그 눈앞에 두고 있고 MLS도 할 거고 좀 굵직굵직하다라는 리그들이 하나 둘씩 다 이제 추춘제로 따라가다 보니까 K리그도 언젠가는 할 것 같긴 한데 언제 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당장 코리아컵이 갑자기 네. 질러버렸잖아요. 네, 먼저 질렀죠. 저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코리아컵을 추춘제로 갑자기 바꾼 가장 큰 이유, 이건 축구협회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관심도가 너무 떨어지고 시즌 중에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팀들이 이 대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좀 한번 이 시점을 바꿔서 해보자 라는 게 있는데 그게 100%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아무래도 지금 AFC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한 그거를 일종의 축구협회가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네, 시켜버리는 그런 거죠.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 협회에서 할 일은 아닌 거고 협회는 이제 전국에 좋은 축구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면 그게 중요한 거고 추춘제 저는 대세라고 생각해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언젠가 하긴 해야 된다. 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준비를 잘 하고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특히 경기장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잔디에서 선수들이 시즌 초반에 뛰다가 다쳐. 연봉 15억, 20억인 선수가 이 잔디에서 뛰다가 다쳤다. 근데 시즌 초반에 다쳤다. 이거는 그냥 재앙이에요, 재앙. 팀에도 재앙이고 리그에도 재앙이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그런 선결 과제들을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해놓고 추춘제를 해야지 남들 하니까 일본 하니까 우리도 합시다. 그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바뀌긴 바뀌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기존 방식을 하고 있는 거는 이게 더 편하고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추춘제로. 그 얘기는 뭐냐면 날씨 영향을 받고 있고 추운 데서 운동하면 부상 따르고 그러니까 봄 돼서 축구해서 추워지기 전에 끝내자. 이게 우리에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는 우리만 즐기는 게 아니라 리그가 다 연결돼 있고 그리고 유럽의 영향을 또 다 받고 리그들이 다 추춘제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대세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 날씨의 영향이든 경기장의 영향이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세가 흐름을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축구를 더 즐기기에는 역시 추춘제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위한 시스템과 장비와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남들 하니까 우리도 해. 이게 대세니까 해. 관심 없으니까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은 결국 또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또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잔디도 똑같고 다 준비를 하고 그걸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냥 이게 대세면 이렇게 가는 게 맞죠? 이렇게 그냥 하루아침에 동전 뒤집듯이 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약간 예전 사고방식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일단 하고 문제 생기면 그걸 고쳐나가자. 이런 거보다는 최대한 준비를 다 해서 문제는 어차피 발생해. 하지만 그 문제를 최대한 줄일 필요성이 있어. 그렇게 하고 나서 시작하는 게 맞죠. J리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한 준비, 추춘제도 10년 전부터 논의를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시점에 다즌이랑 계약하면서 중계권을 막 띄우고 J리그 차원에서
재정을 어느 정도는 차곡차곡 쌓아둘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추춘제 들어가기 전에 1,000억 원이 넘는 여윳돈을 갖고 그거를 지금 추춘제를 하는 데 있어서 시설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뭐 행정적인 이제 보조 필요한 데다가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준비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재정이 있느냐 그리고 그 합의가 되느냐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프로축구 연맹도 언젠가는 현실이 될 거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한 것이 뭐 7월 말 8월 초에 개막을 하고 12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휴식기를 갖고 그리고 이제 2월 중순에서 5월 말에 시즌을 마무리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괜찮더래요. 근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 일정은 소화할 수 있어요. 일정은 소화할 수 있고 38라운드 된답니까? 됩니다. 오히려 피파 그 A매치 윈도우를 맞춰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회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억지로 중간에 쉬어야 되는 그게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쓸 수 있는 매치데이는 더 많다. 아마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겨울 휴식기를 좀 길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 두 달 두 달, 가량 딱 두 그렇죠. 달이에요. 딱 두 네. 달인데. 그러니까 사실 지금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여름에 6월, 7월을 쉰다라는 것,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리고 뭐 시도민 구단들에서 특히 많이 얘기하는 이제 뭐 회계 연도 네. 그거는 뭐 사실 저는 핑계거리는 네.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네. 제가 볼 때는 추경 때문에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저는 얘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단 제반 시설들 아까 말했던 잔디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이 이제 팬들이 혹한에 이 2월 그렇죠. 이겨낼 2월 수 있다고 날씨에. 제가 얘기는 했지만 사실 경기장 더 오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 경기장은 그냥 추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에서 죽을 것 같거든요. 사실. 추워. 우리나라 정서에서 이 겨울에 축구장에 가서 축구를 보러 가는 그 팬들이 얼마나 될까? 진짜 그 N석의 서포터들 말고 일반적 라이트한 팬들이 과연 얼마나 갈 거냐. 그게 사실 되게 관건이거든요. 맞아요. 그거 쉽지 않다고 봐요. 저는. 우리나라가 봄과 가을이 짧아졌다고 얘기하지만 축구장은 정말 한겨울과 한여름밖에 없어요. 춥거나 덥거나 이거거든요. 아니면은 전략적으로 축구하고 야구가 손을 잡고 전국의 돔구장을 10개 이상을 새롭게 건설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가면은 여러 종목 여러 뭐 음악 뭐 콘서트도 하고 맞아요. 축구도 하고 뭐 농구도 하고 하는 그런 복합 경기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그런 걸 전략적으로 지어서 10개 이상의 돔구장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그때는 우리가 네. 밀어붙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10개 정도면은 이제 경기 돌릴 수가 있으니까. 물론 이제 좀 낯설겠지만 제가 예전에 MLS 중계할 때는 경기장 보면은 선이 막 많아요. 야구장은 축구장으로 바꿔서 쓰기도 하고 뭐 미식축구장을 미식축구. 축구장으로 바꿔 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공감대가 형성되면 가능하겠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아 보이니까. 사실 그 이야기를 방금 전에 하셨거든요. 굉장히 추운데 경기장에 와가지고 축구를 보는 사람이 라이트 팬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좀 생각이 났던 게 린가드 오고 나서 2월 말 3월 초에 서울에 4만 명, 5만 명 이렇게 왔었거든요. 추워서 안 오진 않는다는 거죠. 오려면 올 수는 있다는 거죠. 극복할 만한 매력적 요소가 있으면 네. 매력적인 이제 요소가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온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이제 가장 사람들을 좀 끌어 모을 수 있을 만한 가장 좀 확실한 좀 눈에 보이는 것들이 결국 링가드 같이 좀 눈에 보이는 그런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을 수 있냐 없냐인데 물론 이제 링가드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왔을 때 굉장히 좀 특수하게 이제 온 케이스긴 합니다만 뭐 다들 상상은 할 거예요. 이제 제2의 링가드가 누구가 될 것이냐 막 그래서 루머들이 막 돌았던 것들도 있습니다. 뭐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온다더라 뭐 이런 알로텔리가 온단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막 돌았었는데 저희 제작진이 그래서 또 요것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2의 링가드 같은 선수들이 올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것들도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사실 야, 그런 이게- 선수들은 이미 네. 중동에서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네임밸류면은 우리 팬들이 만족을 할까? 뭐 제시 링가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선수가 갖고 있는 그런 기량과 퍼포먼스보다는 좀 외적인 화제성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폭발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두 가지를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저도 링가드 처음 서울 홈경기 뛸 때 가서 직접 경험해 봤거든요. 많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줄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라이트 팬이 계속 축구장으로 오기 위해서는 날씨도 이겨내야 되고 스타 마케팅도 성공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초반 효과가 있는 반면에 조금씩 줄거든요. 그때 인천이랑 첫 경기였죠. 네. 재미가 없었어. 여하튼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너무 재미가 없었어. 그리고 또 하나는 K리그 구단들이 링가드를 통해서 스타 마케팅 효과를 보긴 봤을 거예요. 아, 스타가 오면 이런 효과가 있구나. 이런 생각은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스타를 영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 마케팅 하면 옛날에 MLS도 얘기를 많이 했고 뭐 MLS 전이었죠. 그때 이제 펠레도 데리고 오고 막 데리고 왔었잖아요. J리그도 얘기했었어요. 뭐 리네코도 데리고 오고 막 데리고 왔었으니까. 뭐 최근에는 중국 슈퍼리그도 얘기하고 이제는 사우디 얘기 많이 하는데 그만큼의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야지만 되거든요. 축구가 돈이 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스타를 영입하고 그 스타 효과를 보고 그걸로 또 돈을 벌고 그리고 또 다른 스타를 영입하고 이게 계속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효과를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게 지금 현실이니 제2의 링가드를 영입하려면 정말 잘해야지. 운때가 또 잘 맞아야지. 사실 링가드 왔을 때도 왜 왔대?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아, 온 건 좋은데 근데 왜 왔대? 하물며 방송에서도 왜 온 겁니까? 막 이런 질문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나 혼자 산다 해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제2의 링가드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 같다. 쉽진 않겠죠.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루머가 돌았던 선수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발로텔리라든지 하메스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왔을 때 링가드만한 그런 화제성이 있을까? 그런 건 있어요. 데리고 오면 이슈가 되긴 하겠지만 데리고 와서 뛰었을 때 어느 정도냐. 그럼 그 이슈는 단발성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런 선수들보다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가 나중에 K리그로 돌아와서 뛰고 싶다라는 그런 매력을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선수들이 이미 어떻게 보면은 링가드와 발로텔리 이런 하메스 로드리게스를 넘어선 선수들도 있는데 저는 그저 예전에 그런 얘기를 주변 사람들 했거든요. 과연 손흥민이 이제 K리그로 올까? 저는 MLS로 가는 순간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제 K리그로 올 일은 없을 것 같다. 이게 단순히 K리그가 뭐 경기력적인 거나 환경적으로 이 선수를 못 받쳐준다를 떠나서 그냥 상업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제대로 이 파급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가 지금 우리가 안 돼 있어요. 데리고 오면은 손흥민 선수도 손해고 그걸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우리도 답답하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근본적인 답으로 돌아가면 스타를 데리고 오려면은 우리 구조부터 튼튼해져야 된다라는. 박찬호처럼 올 수 없습니까? 박찬호 선수는 마지막 1년 정말 하나의 사고 같잖아요. 일종의 네. 보너스 멋있었죠. 시즌이었죠. 네. 뭐 연봉도 정말 네. 적게 받고 기부하고 그게 박찬호니까 가능하다는 느낌도 좀 들긴 해요. 박찬호가 미국에서 고생을 좀 많이 했으니까 텍사스에서도 고생하고 막 그런 모습도 있었고 또 워낙에 하나에서 마지막을 장식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그리고 그거는 이제 프로 야구니까 가능했던 일인 것 같아요. 축구 팬들은 뭐 비교가 되는 걸 싫어하시겠지만 사실 제가 업계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프로 야구와 K리그는 그 브랜드 가치의 차이가 사실 전 비교 불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찬호라는 이 국민적인 스타가 올 수 있는 데가 KBO 리그인 거고 반면에 K리그는 사실 그 정도 메리트는 없는 게 사실 현실이니까 이제 안타깝긴 한데 네. 그게 뭐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오히려 지금 우리 구조는 그 선수들이 더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손흥민 선수 강원FC에서 한번 뛰는 거 보고 싶긴 한데. 근데 또 손흥민이 동북고 출신이니까 서울 팬들은 서울로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실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냥 K리그 전체 공공재로 쓰자. 한 라운드당 한 순회 경기씩 공연?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네. 손흥민은 이제 29개 구단이 다 돌려가면서 쓰는 것으로 하자는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정다워 기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마지막 주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심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청회를 하더라고요. 공청회 네. 평가부터 해주세요. 제가 그 공청회를 봤는데 제일 중요한 얘기는 안 하고 그 주변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변죽만 때린다.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K리그 팬들이 그래서 K리그의 구성원들이 신뢰가 무너진 게 핵심이잖아요. 믿지 않는다. 네. 심판을 믿지 않고 심판의 판정을 믿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됐냐? 그걸 공청회에서 논의를 하고 들어야 되잖아요. 소통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게요. 맨날 소통만 근데 문제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소통이 문제긴 하구나 싶었어요. 그 안에서 얘기해야 될 주제들은 안 하고 곁다리로 뭐 시스템이 문제고 뭐 수당이 문제고 뭐 심판 평가 배정이 문제고 VAR PA 하는 게 뭐 문제고. 그게 문제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핵심은 당신네들을 못 믿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왜 신뢰가 무너졌는지
이 신뢰를 되찾기 위한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일절 안 하더라고요. 그 누구도. 신뢰가 무너진 이유는 단호하죠. 판정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특정 심판이 특정 구단을 불리하게 혹은 유리하게 판정한다는 게 지금 의심이에요. 판정에 객관성이 아니라 의도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어떻게 저 쉬운 걸 저 베테랑 심판이 못 볼 수가 있냐. 근데 그런 얘기들은 전혀 안 해요. 근데 뭐 수당이 부족하대. 그때 수당이 부족하다 그랬더니 프로축구연맹 이 박상균 사무국장이 제일 많은데요? 아시아에서 제일 많습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많은데요? 이러니까 또 그냥 끝나버리고 계속 이상한 거기에 있는 패널들이 가장 중요한 얘기들은 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저거 공청회 왜 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무슨 정책을 발표하겠대요. 이게 진짜 아니 공청회 왜 하지? 싶은 거예요. 그게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사실 팬들이 기대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사후에 VR과 이제 그 주심 사이에 어떤 교신을 했는지 이런 것들 사실 그 해외 리그는 다 공개를 하니까 요즘은 왜 우리나라는 그런 걸 공개를 하지 않는가 이런 거라든지 공개하겠다고 했었어요. 정몽규 회장이 삼선 출마 때였나? 공약 중에 있었어요. 근데 왜 안 합니까? 근데 한 번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교신 그다음에 추가로 저는 심판한테 그 액션캠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야 선수 지도자들하고 네. 대화하는 거. 그래야 누가 잘못된 말을 했고 누가 욕을 했고 왜냐면 심판한테 욕먹고 심판이 폭언했다고 주장하는 감독 선수 스태프들도 많아요. 심판들이 그렇게 잘못된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거는 심판도 보호하고 선수 감독 스태프도 다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실 액션캠 그거 얼마 하지도 않잖아요. 다 해요 요즘은. 네. 레프리캠 다 그게 있잖아요. 하잖아요. 그게 리얼 소통이지. 액션캠 달고 교신 소통하고 다 공개하고 그러면 그 신뢰를 다 회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면 그동안 내심 이상하게 하던 심판들도 그렇게 함부로 못한다. 아니면 근데 정말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 잘했던 심판이면 그 심판 억울했구나 미안하다. 그렇죠. 네. 우리가 이 심판은 진짜 잘 보는 심판이구나. 그렇게 뭐 인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레프리캠 다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는데 주심의 언어 말투 자체가 너무 고압적이고 권위적이고 그리고 강압적인 면이 있다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요. 주심이 판정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선수를 대하는 태도 자체도 그렇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 레프리 입장에서는 내가 레프리캠 다는 것 자체가 자기 발에 족살때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진행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심은 공공의적이에요. 그 누구도 심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축구에서는. 팬들도 심판을 싫어하고요. 선수도 싫어하고요. 감독도 싫어해요. 사실 주심은 좋은 경기는 거론조차 안 되는 게 좋고요. 주심이 주인공인 경우에는 그 주인공의 역할이 악역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봤을 경우에만 주인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자기가 감안하고 일해야 되는 직업인 겁니다. 그리고 뭐 주심의 뭐 연봉이나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투잡이잖아요. 그리고 대우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문제는 주심의 판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주심이 판정이 잘못됐다고 치면 그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으니 앞으로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반성이 있고 고쳐나가면 잘못된 부분이 고쳐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무시가 돼요. 그리고 자기가 실수한 거는 그냥 덮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심 판정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주심 판정이 어떤 특정 심판이 어떤 특정 팀에 대해서 나쁜 판정을 내린다는 음모론으로 가고 이게 음모론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음모론으로 가고 그런 상황이 되면 축구하고 팬들의 거리는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프리미어리그 심판들, 라리가 심판들, 분데스리가 심판들 다 문제 있다고 봅니다. 비슷비슷해요. 다 문제 있다고 봐요. 다만 판정을 내린 다음에 어떤 식으로 대하느냐. 제가 프리미어리그 보면서 막 몸싸움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부분이나 이런 거 볼 때마다 정말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거나 라리가 심판들이 항의하는 거에 대해서 카드 막 꺼내면서 퇴장 주는 거 보면서 이거 피해자에게 더 피해를 입히는 짓이라고 얘기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다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의 문제인데 사실 심판이라는 게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권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린 심판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판정에 따라서 경기에 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권위가 판정의 올바름으로 나와야지 자기의 태도라든가 카드라든가 말투에서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후자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이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자기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 아, 이게 심판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구나. 그러니까 공청회를 했을 거예요. 근데 공청회가 진짜 보여주기식 공청회가 된 게 지금 문제거든요. 화살이 향하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건 맞아요. 여기서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 거냐의 문제거든요. 여기도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면서 얘기하니? 여기도 하나하나씩 고쳐 나가야 될 것 같은데 화가 날 이게 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아니 근데 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이제 회장님께서 그 교신 내용 공개를 공약으로 거셨다고 하고 뭐 그러면은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거는 심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축구협회 차원에서 네. 우리는 이렇게 갑니다. 네.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굳이 그거를 뭐 심판들이 뭐 반발하고 네. 싫어하고 그걸 왜 듣는지 모르겠네요. 공지해 사실. 놓으면은 알아서 자정되겠죠. 네. 조심할 거 근데 더 조심할 그렇죠. 거고. 네. 그 다 공개하기 싫은 거예요. 다 뭐라도 공개했을 그러기 때에는 싫겠죠. 다 네. 문제가 될 요지가 네.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시간에 그거는 따라서. 그건 우리가 굉장히 잘못하는 게 많아요라고 사실 시인하는 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의심받기 싫으면 까면 되는데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단순한 실수 저는 100번 양보해서 그러면 안 되지만 기량이 너무 떨어져서 그거는 저는 100번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수 있지. 실력이 부족하구나. 못 보는구나. 좀 더 열심히 해서 잘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특정 심판은 일부러 저러는 것 같다. 그런 의심이 계속해서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뭐 교신을 까자 그럼 하는데 굉장히 심플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것조차 할 수 없다? 그거는 내가 지금까지 잘못하고 있는 걸 나는 바꾸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한숨만 나오면서 끝을 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예. 이 방송이 괜찮은 거예요? 이 방송 보면 축구 보기 싫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미 잔디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판정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이미 그 수많은 고통들을 다 감내하면서 보시는 분들이 우리 방송도 볼 거 아니에요. 우리 이거를 본다고 해가지고 뭐 특별히 더 정내미가 떨어진다든지 이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본격 축구 사디즘 방송 원투펀치입니다. 그냥 즐기십시오. 고통을 즐기세요. 네, 네, 즐기세요. 즐기시고 근데 또 이게 다 발전을 위한 고통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한국 축구가 지금 뭐 개혁을 해야 될 거, 혁신을 해야 될 거, 이거 뭐 엄청 많아요. 심판, 잔디, 뭐 시스템 구조, 뭐 재정성, 상업성 많은데 지금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개혁 군주의 의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하나도 준비도 안 돼 있고 뭐가 되는 게 없어요. 정몽규 회장이 하겠습니다 말만 하고 그러니까 나오는 해결책이라는 게 이런 공청회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도 하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냐. 실질적인 변화는 없는데. 제가 타 방송에서 솔직히 그랬어요. 심판 개혁 올해 이루어지면 제가 뭐 춤이라도 추겠다고. 제로투 춘다 그랬습니다. 뭐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기살이는 옵션이고요. 그걸 원할까요? 근데 이거는 원하시진 않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고. 뭐 정다호 기자도 공감하겠지만 지금 지난 뭐 10여 년 동안 하겠다고 했다가 한 거 없어요. 이번에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언젠가는 지금도 많이 쌓여 있거든요. 정말 꾹꾹 누르면서 쌓여 있고 그런데 이 문제를 투명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폭발할 겁니다, 이건. 신뢰가 사라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제 A매치에 관중들이 안 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문제도 그거를 있죠. 보고 있으면서도 심각성을 못 느낀다면 지금 K리그에 그나마 관중이 오는 이유는 프로축구 연맹 그리고 이제 선수 지도자 뭐 그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면서 그나마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팬들도 자신이 사랑하는 지역의 팀,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의 팀을 그렇게 응원하는 거 의지를 놓지 않으니까 그런 건데 이것도 언제 끊어질지 맞아요. 몰라요. 네. 제가 그 홍콩에도 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홍콩의 홍콩 사위잖아요. 네. 근데 작년 말에 홍콩이랑 방글라데시가 경기를 했는데 홍콩에 카이탁 스타디움 그 돔구장 새로 지은 거 네. 있잖아요. 47,000명이 왔어요. 근데 우리 저번에 어땠습니까? 파라과이전 했을 때 22,000명 왔잖아요. 이거를 보니까 너무 좀 참담해지는 거예요. 상대 수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이 스포츠, 이 콘텐츠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얘기하는 게 구조적인 문제고 시스템적인 문제고 어떻게 본다면은 축구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갖고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내부적인 요소들, 우리가 사랑하는 감독이라든가 우리가 사랑하는 선수들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퍼포먼스 자체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심판 판정에 영향을 받겠죠. 잔디 상황에 영향을 받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그 축구는 그 자리에 항상 있고 그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갖고 계속해서 찾아가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계속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직으로 잘 뽑았어요. 그쵸? 시간 별로 없다 그러더니 막 말 잘하시네. 집에 가려고 막 쥐어짰어 지금. 아니 우리가 뭐 계속 이제 비관적인 얘기 위주로 하지만 K리그는 우상향하고 있는 리그예요. 모든 지표를 봐도. 유일하게 그 우상향의 흐름을 거부하는 게 뭐 판정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뭐 잔디 문제도 근데 뭐 2024년에 비해서 2025년은 좀 좋아졌고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나마도 바뀌지는 않을 거다. 또 팬분들이 뭐라 해야 미디어도 그나마 움직여요. 예. 뭐 저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알아서 움직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결국은 이제 팬들의 목소리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계속 얘기를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 있는 이 리그도 점점 나아지긴 할 겁니다. 결국 이제 계속 공론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책입니까? 아 통찰력이 생겼어 내가. 야, 진짜? 그래. 정다워 요즘. 이강인과 지인인데 이 북콤마라는 회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 K리그가 중요하다라는 걸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오현규, 뭐 배준호, 양민혁, 박승수 전부 다 K리그에서 활약하던 선수들이에요. 미래의 스타 국가대표를 우리가 현장에 가서 만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유망주들이 언젠가는 대표 선수가 된다. 이강인과 지세대 북콤마에서 나왔습니다. 아니 진짜 오영규 보세요. 잘 키운 뉴스 하나 또 9억 벌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수원 삼성이 깜짝 선수 영입하면서 이거 오영규가 사준 선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아프고 나서 취미가 선수 유니폼에다 사인 받는 거거든요. 그거 엄청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떼돈 쓰긴 했거든요. 와이프 몰래. 그런데 그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오영규라든가 아니면 뭐 양민혁이라든가 K리그에서 어렸을 때 뛰었던 그 유니폼에 사인을 받아놨던 것. 그러니까 사인이 바뀌기도 해요. 선수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네 사인이 바뀌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초창기 자기가 뛰었던 특히 데뷔했던 K리그 1 팀에 거기다가 초창기 자기 사인을 갖고 있는 것도 엄청난 값어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뭐 이 책 보시면서 또 K리그의 어린 선수도 관심 있게 보면서 K리그에 대한 사랑을 더 키워나가는 것도 K리그를 즐기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앞서서 저희가 그 K리그1 올 시즌 순위 예측 같은 것들도 했었는데 제가 대본을 나중에 다시 보니까 다음 주에는 K리그2 순위 예측도 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돼 있더라고요. 아니 진짜 2026 시즌은 K리그2가 찐일 수도 있어요. 네. 상황 자체가 K리그2가 최대 4팀까지 승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K리그2에 대한 관심이 더 뜨거울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저희가 K리그2에 대한 그 예측들도 다음 주는 아니군요. 다음 녹화 때 개막 전에 또 저희가 녹화를 할 테니까 그때 한번 해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 못 대했던 얘기들 다음 방송 때 다음 녹화 때 저희가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